서울시가 연희동에서 발생했던 땅 꺼짐 사고에 대해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노후 수도관 파손 등의 결정적인 요인은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조사할 방향들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한편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비정한 도둑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충격적이었던 땅 꺼짐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달리던 차량이 그대로 땅 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릴 만큼의 심각했던 사고였는데요. 서울시가 원인 규명을 위한 1차 조사를 했는데 당초의 전망과는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에 발생한 사고였죠. 예. 특히나 영상이 생생히 공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나도 정말 피할 수가 없겠구나. 네. 그러니까요. 좀 피해를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이 컸는데요. 그래서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역시나 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보통 이런 싱크홀 사건의 원인이 크게 보아서 지질의 영향 또는 물에 의한 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 대체로 그동안 여러 건의 싱크홀 사고에서 대체로 상하수도관이 노후해서 예. 파손된 나머지 물이 새어나왔고 그로 인해 집안에 영향을 주어서 땅이 꺼졌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수도관 파손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원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2.5m나 되는 땅 꺼짐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수도관 누수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종합해 보면은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지질 관련된 영향인데, 즉 해당 지역의 어떤 그 토양의 성분이라든지 예. 또는 이런 지질의 구성에 의해서 약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어서 땅이 꺼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지형도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질 관련된 영향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최근에는 좀 더 영향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물입니다. 예. 즉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결국은 땅을 무르게 만들어서 그걸 꺼지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볼 때 예. 이 물이 과연 왜 그 지역으로, 그 지점으로 많이 몰려들었는가? 이것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물론 1차 조사 결과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예. 수도관이 상하수도관이 파손돼서 물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우선 첫 번째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인근 지역의 공사로 인해서 물이 흘러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즉 터널 공사라든지 기타 지하 시설을 새로 만드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꼭 물이 새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수가 이동하거나 또는 예.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지거나 이러면서 땅이 물에 의해 물러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비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예. 그 빗물이 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사건 벌어진 직전에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빗물이 물론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 포장 면에 떨어진 빗물이 옆으로 흘러서 다 배수관을 통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만 그러한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이런 빗물이 바로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잘 참고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빨리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땅 꺼짐 사고 이후에 더 우려가 되는 건 또 뭐냐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이런 점인데 주말 중에도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여기저기에서 땅 꺼짐이나 도로 심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꺼짐 사고가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갑자기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부터 총 1,000여 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1,000여 건이요? 네,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종로와 강남에서 이러한 도로에 금이 가고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연희동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루 후인 금요일에도
30m 옆에서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적이 네. 있거든요. 이처럼 어디에서 멀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연희동 땅꺼짐 증상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좀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고 또 미리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해요. 예. 특히나 이제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땅 밑을 보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직접 봤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이 해당 지역, 연희동 해당 지역에도 이미 5월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 목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그 직후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 날에 또 30m 옆에서 비슷한 현상이 또 발생했던 네.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현재 과학기로서 발견하고 예견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미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도로를 주행할 때, 자동차를 타고 주행할 때 평소와 달리 덜컹거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이번 사고 전조 증상도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 정말 꺼지기 전에 도로가 이제 우그러드는 거죠. 포장면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운전할 때 덜컹거림을 느끼거나 또는 앞에 차가 갈 때 뭔가 이상하게 간다는 것을 느낀다면은 곧바로 신고를 해라. 그래서 교통을 통제하고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 역시 인도 역시 보도블럭이 이제 우그러져 있거나 좀 들어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좀 틈이 좀 많이 벌어져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을 디뎠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그렇군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원인 규명이 잘 돼서 사고 예방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제 만나보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사건들의 손 변호사도 많은 사건들을 만나보셨겠습니다만 여러 사건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절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한강의 한 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가방을 훔친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참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해지고 그러니까요. 기분이 참 예. 썩 좋지 않은데요. 서울경찰청이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7월 18일 밤이었는데요. 당시에 한 여성이 이 서울 한강에 있는 한 다리에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경찰이 긴급히 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다리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남성이 놓고 간 가방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방을 주워서 챙긴 다음에 너무 타연하게 본인 다- 가방 챙기듯이 챙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느낌인데요. 다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이탈해서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요. 네. 예. 이 모습을 경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 가방을 훔친 40대를 적극적으로 이제 추격을 했고요. 근데 추격을 하는데 네네네. 당시에 이제 그 경찰 차량으로 출동을 할 때 있어서는 함에 있어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좁은 길로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심지어 한 명의 경찰은 내려서 따릉이를 타고 네. 자전거를 골목으로 타고 가면 또 차가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네 경찰이 따릉이를 타고 추격을 하기도 하고 또 뛰어서 쫓아가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붙잡았습니다. 그랬군요. 붙잡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구속된 후에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또 따져봐야 하는 것이 당시 그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던 그 여성 있잖아요. 예. 네, 그 여성도 다행히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투신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됐군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는 분을 보면 도와야겠다, 말려야겠다 이런 상황을 할 텐데 그 와중에 가방을 훔쳐 달아난다는 심리가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어떤 네. 범인의 이유는 좀 밝혀졌습니까? 자, 일단 이 범인은요.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더니 지나가다가
가방이 있고 또 그 가방 속에 돈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챙겼다, 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절도범이 스스로 밝힌 이유, 범행의 어떤 상황이나 정황이나 동기 등등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걸 그대로 다 믿기에는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즉 당시에 정말 절도 전과자가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저 다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도 마치 저런 유사한 상황을 몇 번 접해봤고 또한 저런 상황에서 절도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런 상황을 노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이었느냐 등등까지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것이냐를 또 봐야겠군요. 그렇겠네요.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절도를 저질렀다. 예상되는 처벌은 어느 수준인지 어떤 가중 처벌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중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제 동종 전과예요. 예. 그리고 또 언제 저지른 범죄인지도 중요합니다. 즉 최근에 저지른 범죄일 경우에는 뭐 누범에 해당할 수도 있겠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재질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짚어보았던 범행이 어떤 범행을 적극적으로 물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견물생심으로 우연하게 발생한 예. 것이냐 등등도 따져보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이게 절도라는 게 재산 범죄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절도 범죄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또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방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고 엄한 처벌을 구할 것인지 등등 종합적인 요소를 따져서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이제 그 손 변호사께서 그 검거 과정에 대한 상황을 짚어주면서 뭐 골목쪽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잡기 어려웠다는 얘기 했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요. 경찰이 애를 먹은 상황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이 협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표창도 받았습니다. 표창도 받았군요. 네, 공헌을 했어요. 오토바이 배달원이 지나가다가 경찰이 급하게 누군가를 추적하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경찰이 저렇게 쫓을 정도면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특히나 차량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골목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반면 상대방은 필사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중이기 때문에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도망가면은 경찰 차량만으로는 잡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 업무 중이었습니다만 이 범인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경찰차보다 앞질러가지고 이 자전거를 잡는 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예. 경찰서에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건은 이제 군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돌연사 사건입니다. 이게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데 네. 사망한 분이 이제 전역을 불과 한 달 가량밖에 남겨놓지 않은 말년 병장 한 21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가 돌연사를 했다고 하는데 발생한 지 뭐 10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작년이요? 네네, 작년 11월 11일 오후 1시 50분경에 군부대에서 이 병장이 안타깝게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혼자 있었어요. 이 혼자 있었다는 게 같이 생활실에 있다가 다른 장병들이 어디 업무나 또는 훈련 등으로 나간 상태에서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외딴 숙소에 혼자 격리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격리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10월 26일부터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100m쯤 떨어져 있는 임시 생활관에서 혼자 지냈는데 그 이유가 또 중요하잖아요. 후임병들로부터 뭐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그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조사한 다음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병장이잖아요. 그리고 전역 예정일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예. 결국 뭐 한 달 반 정도 후에 전역을 하는 그런 병장이었기 때문에 전출보다는 그렇다면 격리해서 혼자 생활관에서 생활을 해라 이런 징계를 내린 거죠. 결국 근신 징계를 내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17일 동안 혼자 있다가 숨진 채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보니까 지금 방금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건을 두고 의문을 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명목이었냐, 어떤 명목이 징계였냐. 그러니까 이게 격리를 17일씩이나 했을 건데 징계 배경학과 이제 어떤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 그리고 보니까 근데 이제 군법상 근신징계 같은 경우는 뭐 15일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17일이니까 법에 저촉된다 이런 지적도 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규정에 따르면은요, 이제 군 인사법이 있는데요. 군 인사법 57조에 징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항에는 뭐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 처분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항에 이제 장병, 사병에 대한 게 있는데 무거운 것도 보면은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그리고 근신과 견책입니다. 그러니까 근신은 무거운 징계는 아니에요. 근데 가벼운 반성해라, 일하지 말고 반성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취지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이제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말하면서 네.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말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내린 것이냐. 예. 그리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근신 징계가 적당했느냐. 또 적당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15일을 넘어서 17일 동안 이렇게 혼자 생활하게 한 것이 과연 정당한 징계, 근신 징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 등등 따져볼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군요. 아침 점호를 했더라면 살았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유족 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통상 아침 점호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도 오후에 이제 간부가 물건을 가지러 갔다 발견을 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시간이 오후 1시 50분이고 그것도 이 장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물건 찾으러 간 거예요. 리모컨 찾으러 갔다가 이렇게 숨진 채로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건데 네. 만약 아침 점호를 했다면 이제 사망 추정 시각이 오전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부검 결과 사실 사인이 불명입니다. 네, 사인이 불명이고 불명인 거는 네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부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돌연사 증후군 아니냐. 돌연사. 네네 그런 언급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사인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더 법적인 조치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다만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요. 일단 사인이 불명인 상태에서 적어도 사망 시각은 추정됩니다. 그게 그날 오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침에 뭐 6시 무렵에 또는 7시 무렵에 점호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또는 다른 장병들 점호 후에 찾아가서 상태를 확인이라도 했다면 사망하는 이런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지적을 유족 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병장 사망한 지 300일이 넘었는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망 원인도 그렇고 사건 전말에 대한 뭐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줬고 관련 책임자 징계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좀 어이없을 만한 상황인데 왜 그런 이유일까요? 네, 일단 군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일단 군사경찰이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군검찰에 넘겼는데 아직 군검찰 단계에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최종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징계 역시 아직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군사경찰은 이미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 6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을 해서 징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적어도 군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그때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징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좀 나왔으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